그럼 이것으로 서울시장 선거구위원회 상당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원석 국회의원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나오시면 협찬 받고.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내일 아침에 좀 추워가지고 제가 17도 시베리아 날씨가 일어나고 저희가 안 걸리도록 조심하셨습니다. 올해부터가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별로 연휴 느낌이 잘 안 납니다. 새 정부로 출범을 하게 되고 또 설 명절이고 이럴 때 좀 분위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복잡한 현안들이 풀리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별로 명절인데도 그렇게 훈훈한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 그 본관 앞에 취임식 연단 싸는 준비에 들어가더라고요. 이번 주부터. 지금 이제 아시바라 거죠. 철골 구정을 쌓고 있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 요즘에 가면, 제가 지난번에 공무원노조위원장이 가운데 1시간장을 해서 갔었거든요. 근데 농성에서는 1인 시위를 하는 팀이 평균 한 10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자회견들이 열리고 있고, 새 정부가 박근혜 당선인이 그런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해결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한동안 우리 사회가 이런 각종의 이 갈등들로부터 뭔가 박근혜 당선인이 얘기하고 있는 사회통합적인 국민통합적인 그런 분위기로 쉽게 나가는 어려움을 봤던 분위기고요. 요즘에 이제 공약이행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복지공약 같은 경우에 기초연금 20만 원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뭐 그거를 4개의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차등기금 하겠다 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중증질환자 100% 치료비 또 하나의 공약집에도 나왔더라고요. SNS상에서 보이는데 그것도 이제 없었던 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최근에 박근혜 당선인 지지율이 50% 안팎으로 MB 출범 때보다도 못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비단 저는 새누리당이나 보수 세력뿐만이 아니고 정치 집단이나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자기 정찰과 자기 점검이라는 게 아주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이 출범도 하기 전에 박근혜 당선인 쪽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도 그런 엄격한 자기 점검과 자기 성찰의 문제로부터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좀 안타깝습니다. 실은 새 정부가 안 되기보다는 잘 되는 게 우리 국민들로서 좋은 일이고 또 정치권으로서도 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판할 건 비판하고 견제할 건 견제하지만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는 게 어쨌든 국민을 위해서 다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협력하고 칭찬을 해줄래도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 과연 MB정부 운영과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국회 위기에 대한 여야 일종의 이제 회담이 열렸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직접 와서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과 대표 원내대표 등등을 포함해서 아까 오후에 결과가 나와서 초당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여야 그런 협의를 갖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불안이나 또 우리 경제 내실 악영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리 당략을 넘어서 공동의 대처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건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꽤 됐죠. 2달 됐고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정권인수위원회에서 집권당을 찾아가고 제1야당을 찾아가고 그리고 오늘 국회 위기를 이슈로 한 그런 당선인까지 포함한 협의체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섭 단체인 진보정의당에는 다른 야당도 마찬가지겠죠. 전혀 아무런 설명도 내지는 심지어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런 점은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물론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이 양당제, 사실상의 양당제로 운영이 되었고, 더군다나 진보 정치가 작년 통합진보당 사태를 거치면서 그 국민들 사이에서 신뢰를 크게 잃고, 또 진보 정치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가운데 있어서 진보 정치의 값어치가 너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그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길게 말씀을 드릴 상황은 아닌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셨고 해서, 지난 대선을 보면서, 대선 결과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과 향후에 특히 우리 진보정의당의 진로와 전망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토론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토론들과 관련 저의 의견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어제 진보정의당 의원간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2월달 임시국회도 있고, 2월달 임시국회를 떠나서 작년 10월에 창당한 이래로 그 의원들이 좀 안정적으로 마주 앉아서 원내 활동의 그 방향과 과제와 전략에 대해서 숙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어제 처음 그런 자리를 한번 가졌고, 어제 자리 유익했습니다만 충분치는 않았고, 앞으로 그런 자리들이 자주 열리고 또 깊이가 높아져서 지금 7명,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 그 진보정의당은 그 7명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 이제 의원들 개인들의 개별 활동으로 흩어지면 안 되고, 뭔가 당의 성과로 축적이 되고 집중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충분히 그러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처음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어제 그 대통령 선거 그 평가 토론도 모두에 잠깐 했고,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외부에서 초청되신 발제자께서 경청할 만한 그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그동안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혹은 이런저런 자리를 통해서 그 대선 결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이제 정치 전망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접하시기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게 이제 지피지기에서 우리가 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정권인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안종범 교수라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이고,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영입돼서 저랑 같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분이 박근혜식 복지정책 설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히 맞춤형 복지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그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이라서 기존의 새누리당 이른바 수구적인 꼴통들과는 전혀 다른 면모를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근혜 복지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개인적으로 좀 만나서 의견도 교환하고 하면서, 우리는 신자유주의하고 결별한다 이제. 제가 곰곰이 나중에 그 의미를 곱씹어 봤는데 되게 무서운 얘기를 한 겁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경제사회 정책이라는 것은 철저히 신자유주의와 이른바 과거 70년대식의 개발체제가 혼합된 그런 후진 경제를 해왔는데, 새누리당에서 신자유주의와 결별하고 복지로 간다, 이런 선언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사실은 의미 있는 그런 변화고, 또 실제 그런 의미 있는 변화가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일정하게는 저는 다가갔고, 지금 시대는 어쨌든 진보적인 의제와 진보적인 정책들과 이런 걸 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주체로 국민들은 민주당이나 진보 정치를 선택한 게 아니고 박근혜를 선택한 거라고 봅니다. 거기 있어서 가장 우리가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게, 일종의 이제 지피지기를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명박 정부 5년의 이른바 실정에 대한 어떤 괴로움, 그리고 그로부터 느낀 우리의 환멸, 이런 것들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고 또 심지어는 그걸 넘어서 조롱하고 이런 어떤 그 정치적 태도를 좀 나왔는데 똑같이 그걸 박근혜에게 적용하면서 이번 대선을 치렀던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뭐 이른바 수첩공주 얘기하고 이명박근혜 얘기하고 근데 사실은 박근혜는 이명박의 이미지로 더 씌워지지 않는 박근혜의 고유한 이미지가 있고 또 나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명박과의 차별화에 본질적인 차별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전히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일정한 차별화에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에서 박근혜를 일정한 수준에서 정권 교체로 받아들이는 그런 표심이 저는 작동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런 변화, 그런 이 보수 일각의 변화, 보수 이 중심의 변화와 또 그에 대한 대중의 반응 같은 걸 우리 잘 못 읽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세계에 갇혀서 우리만의 프레임으로 이 선거를 치렀던 게 아닌가 그런 반성이 듭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직선제가 부활한 이후에 그야말로 아주 가장 극적인 진영 선거를 치른 게 이번 선거였지 않습니까? 저쪽이 최대 연합을 했고 이른바 이회창, 이인재 우리가 이제 다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 끌어다가 최대 연합을 했고 이쪽도 진보가 후보 사퇴를 하면서 처음으로 최대 연합을 해서 1대1로 붙었는데 2.몇 % 차이로 결과적으로는 진 거죠. 저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 선거 결과 자체는 우리가 그렇게 절망할 만큼 나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일종의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보수와 진보가 최대로 결집했을 때 그게 어떤 대등한 힘이기보다는 여전히 보수의 힘이 더 큰 그런 지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2%라는 선거 결과가 하여튼 뭐 이렇게 절망적이거나 다시는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절망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돌이켜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이나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의 집권도 보수의 일부와 연합하거나 혹은 보수가 부전했을 때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DJ 선거 때 그랬던 거죠. 이인재가 출마를 하고 JP까지 끌어다가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몇만 표 차이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지막 날 깨지긴 했지만 정몽준과의 연합을 통해서 겨우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선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 결과는 일종의 이제 나름 순도가 높은 진영 선거를 치른 거죠. 이 순도 높은 진영 선거를 치렀는데 51대 48로 깨진 게 그렇게 아주 절망스러운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어떤 우리가 교훈을 얻고 어떤 방면조사를 도출하고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 이런 게 대단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와 관련돼서 첫 번째가 저는 일종의 이제 진보의 지피지기와 자기 성찰 같은 것들이 지난 총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없었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만의 언어와 우리만의 그런 정서와 이런 거에 취해서 실제 챙겨야 되는 그리고 실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잘 짚지 못했고 이런 생각입니다. 50대 보수와는 많이 얘기했습니다. 50대 90% 투표율은 90%가 아직 확정된 선관위의 최종 통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출구조사 결과로 89%가 나왔는데 경이적인 투표율이 나온 거죠. 물론 50대가 일반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투표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도 역대 대통령 선거에도. 근데 90%밖에 안 투표했다는 건 정말 경이적인 투표율이고 근데 거기서 60대 30몇 이렇게 나와요. 60몇 대 30몇. 실제는 40대나 30대나 20대 투표율은 반대로 이쪽이 오히려 더 압도적으로 나와서 그 차이를 비교해보면 50대만 특이한 건 아니에요. 20대에서 보수 쪽에서 보기에는 20대는 너무나 절망적인 결과가 나온 거고 30대도 비슷한 수준의 그런 절망적인 결과가 나온 건데 문제는 우리가 50대에서 최소한 비기거나 내지는 조금 유리할 거라고 착각했던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석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50대는 정치의 문제를 생활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생활에 대한 위기감이 가장 큰 세대고 그 생활에 대한 위기감을 해결해줄 적임자로 혹은 그런 생활에 대한 위기감을 해결해줄 정치적 신뢰를 박근혜에게서 발견하고 거기에 지지를 보냈다.
저는 뭐 그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단지 민주당이 무슨 중도 우클릭 내지는 중도에 맞춘 그런 정책 개발을 안 해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국민들이 저는 정치 세력을 판단할 때 그 정치 세력이 표방하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라기보다도 그 정치 세력이 보이고 있는 행태에 대한 어떤 그 평가로부터 그 신뢰 여부가 갈리는 점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지난 총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2000 언제니가 탄핵 때가 그 직후에 열린우리당이 158석인가 했었는데 저는 그 분위기 못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실수들이 있었어요. 일단 그 전에 대표 선거를 해가지고 한명숙 대표를 뽑았죠. 그때 모바일 선거에 80만인가 동원 했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선거를 치렀다고 했고, 근데 한명숙 대표 체제가 들어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선거를 치렀는데 초반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임종석 사무총장이 당에서 공천을 지휘하는 사람인데 무슨 부정비리 문제로 부패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당합하게서 논란을 벌이면서 점수를 많이 까먹었어요. 그리고 김용민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용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번에 통합진보당 이정희 TV토론 사건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에 선거 막판에 폭탄이었고 한 10석은 날아갔다 최소한 그 선거에 대한 접전 지역에서. 근데 그런 것으로부터, 그런 행태로부터 사실은 정치적 신뢰 여부가 크게 출렁인다는 겁니다. 실은 정책을 보면은 새누리당 정책 자료집하고 민주당 정책 자료집을 갖다 놓고 비교해보면 제목까지는 잘 구분도 안 돼요. 너무나 이른바 보수가 이쪽의 정책들을 갖다 베끼고 그 이슈를 선점하려는 아주 전략적인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잘 구분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점에 있어서 차별성을 못 만들어내고 끝까지 선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은 경제민주화 복지, 하지만 우리는 진짜 쟤네는 가짜. 이 논리로만 선거를 임했던 게 저는 이른바 이 프레임 대결에서 시작부터 지고 들어갔다 이런 생각을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가 얘기하는 복지나 경제민주화는 가짜고 우리만이 진짜고 우리가 진정성이다 이런 거로는 저는 선거에서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민행복기금 18조 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가계부채 탕감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귀에 솔깃하게 그리고 아주 복잡한 어떤 판단이나 복잡한 이해 없이 직관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우리를 위한 그런 정책이구나 이런 저는 아주 강렬한 느낌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 정책 중에 어떤 그런 게 기억이 나십니까? 내지는 우리 진보정당이 내걸었던 정책과 선거 슬로건 중에 국민행복기금처럼 그렇게 강렬하게 그리고 아주 명징하게 남아있는 게 어떤 게 있죠? 저는 심지어 우리 진보정의당이 내걸었던 선거 정책이나 공약 중에도 암 없는 대한민국 암예방 특별법 만들겠다. 그런 것은 사실 국민들에게 굉장히 다가설 수 있는 공약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를 제외하면 별로 기억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만큼 선거의 프레임을 짜고 캠페인을 하고 대중을 동원하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전략에 있어서 역사적으로도 비교가 안 되지만 이번 선거 역시도 보수에 비해서 비교가 전혀 되지 않았다. 왜 그랬냐? 그들은 변할 줄 알고 변신을 할 줄 알고 그게 진심이 아니어도 진보신당 색깔인 빨간색 플랜카드 갖다 걸어놓고 오늘부터 이게 우리 색깔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변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이쪽은. 특히 진보는 더 없고 민주당도 저는 대단히 그게 보이고 지금 민주당에서 대통령 선거 끝나고 2달 동안 보여주는 모습을 보십시오. 저게 과연 선거에 져서 절치부심하고 다음에는 꼭 정권을 찾아가야겠다는 그런 결기와 그런 각오를 하는 정당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중도 우클릭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비주류 이런 길에서 당장에 그게 나올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게 좌클릭했구나. 너무 이제 진보적이랑 놀다가 중간층, 특히 50대 여기 놓쳤구나. 그런데요, 보수가 아주 단단한 자기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진보 쪽의 그 의제를 이슈로 선점하기 위해서 이른바 좌클릭을 하는 건 대단히 파워풀합니다. 앞으로 새누리당이 이번과 거의 똑같은 혹은 거의 유사한 그런 선거 전략, 정치 전략으로 선거에 임한다면 우리가 대단히 앞으로의 선거에서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내걸 슬로건을 미리 다 뺏어다가 일 바꾸고 저리 바꿔가지고 그리고 그걸 상징하는 김종인 박사와 같은 인물들을 선제적으로 영입해서 그 이미지를 깔고 선거를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이 기울어진 정치 비형에서 선거 이루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쪽 이른바 개혁 진보라고 하는 선거 때 평상시 지지율 20에서 25% 그리고 선거 때 이런저런 국정연행하고 단기간에 선거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이빨이 부풀려서 그나마 40% 채우는 이런 정당이 어설프게 우클릭을 하면 뒷토끼마저 다 놓치고 망쳐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보정당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중적 진보정당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대중적 진보정당의 대중적인 의미로 혼동하면 안 된다. 그게 우리의 색깔이나 우리의 정책이나 혹은 우리의 이념을 그냥 말랑말랑하게 만든다고 하는 게 말랑말랑하게 만든다고 해서 대중성이 생기리라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보에 대한 정치적 기대, 요구 그리고 기대하는 정책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선명하게 내걸고 그걸 실천을 통해서 진정성을 인정받았을 때 대중성이 획득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우리 슬로건이나 카피나 정책이나 용어를 말랑말랑하게 만든다고 해서 진보의 대중성이 생기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 뼈아픈 결과인데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절대 넘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정치 벽에 우리가 갇혔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민주정치라는 게 좋은 건 민주정치가 좋은 건 그러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정권을 도모하다가 실패한 세력에게 다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뭔가 절치부심하고 진상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게 저는 이 민주정치가 갖는 장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5년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저는 기회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이렇게 믿고요. 박근혜 정부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 보이는 모습보다는 조금 더 잘할 걸로 기대했습니다. 근데 이게 첫 단추가 핵심이 인사인데 인사에서 지금 이현타석 그야말로 선진법인가 이동훈 물론 자기 인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박근혜 의중시킨 인사에게 명백하고 저 뒤처리하는 방식도 대단히 지금 깔끔하지 못한 방식으로 뒤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저 막말로 얘기하면 똥 싸놓고 국회에다가 치우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실은 지명철회를 하면 가장 깔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취임식 하고 나서 MB는 안 하고 끝까지 버틸 테니까 지명철회를 해야 되는 약간은 그런 어떤 불편한 모습이 싫어서 지금 국회에서 표결하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인사의 영위는 실패. 내일 지금 인사 발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부 총리하고 일부 부처를 포함해서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 좀 보긴 해야 될 텐데 이게 좀 상큼하고 나이스하게 정권이 표방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차질을 좀 빚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MB하고는 조금 다른 수준의 차별성을 만들어낼 거라고 봅니다. 다 느끼고 계시고 우리가 논의 지적해왔던 바이지만은 MB는 기본적으로 장사꾼 속성이 있는 좀 천박한 시장주의자입니다. 국가라는 어떤 공적 권력의 책임감 그리고 공적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명 이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에 반해서 박근혜는 국가주의자죠. 그리고 좀 좋게 표현하면 공화주의자고 그런 면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MB식의 그야말로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는 그런 정책들은 수정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 새로운 권력이 들었으면 이전 권력과의 차별성을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존의 그게 이제 이전 권력에 대한 사정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MB가 들어서자마자 어쨌든 노무현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을 해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 그 결과가 나타났듯이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뭐 이 경우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사정도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이제 MB식 정책, 이른바 MB노믹스라고 얘기하는 이런 정책들에 대한 수정을 통해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균형을 갖추기 위한 뭐 복지, 뭐 서민 민생 이런 걸 강조하는 걸 통해서 차별성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시대에 어떤 야당이 그리고 진보 정당이 그 자신의 의제를 갖고 정권과 이 정치적 각을 세우면서 이른바 그 존재감을 만들고 이게 이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B 때는 그 비판하고 욕하고 촛불 들고 나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심플한 그 정치를 했었거든요. 앞으로의 5년은 그렇게 심플할 것 같지는 않고 저쪽에 상당한 전략가들과 또 박근혜 스스로도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리버리하고 말도 잘 못하고 정책도 이해 못하고 하는 것 같지만 정치를 어차피 20년 가까이 국회에서 했고 또 그보다 더 어릴 때 청와대라는 그 권력의 핵심에 간접적으로 있어봤던 그 경험이 일정한 좀 그 다른 그 정치 모습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쪽이 특히 이제 야권이 훨씬 더 많은 긴장과 준비와 그리고 이 국민들이 이제는 뭐 야당이 덮어놓고 정부를 그리고 여당을 비판하는 그런 정치가 그렇게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정치 수준이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리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어쨌든 진보 정의당이 2단계 창당을 앞두고서 우리 노회찬 당대표께서 우리는 누구고 어디로 갈 거냐 이게 우리 가장 큰 화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원들께서도 그런 당원들 사이에 고민이 있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중앙당 차원에서도 그런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앙당의 전략협의회라는 걸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와 그리고 의원단 그리고 전직 지도부 그리고 일부 당직자 이렇게 포함해서 당의 진로와 이 당의 창당 방안을 논의하는 전략협의회를 구성해서 2차례 논의를 했고 설 연휴 직후에 3번째 논의를 할 예정에 있고요. 이 전략협의회 논의 결과가 일정하게 도출이 되면 전국위원회를 개최해서 향후 당의 진로와 방향에 대한 제안을 하고 전국위원회 토론을 거쳐서 어쨌든 2단계 창당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시간이 훨씬 더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로드맵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단계 창당 방안과 관련해서 10월달에 창당을 할 때 올해 6월달에 2단계 창당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올해 6월달에 2단계 창당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지금 우리 현실은 냉정한 우리 현실은 당원 채 만 명이 안 되는 그런 당원 기반을 갖고 있고 지금 시도당이 제대로 서 있는 곳은 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도 쭉 여기 아까 현황을 봤는데 많은 데는 한 150여 명 이렇게 당원이 되지만 적은 데는 20명도 안 되는 지역 구위원회들도 그런 것이 현실이고 지역으로 가면 더 어려운 조건에 있어서 2단계 창당이 우리 의지나 마음만큼 이제 간단한 건 아니다 이런 고민을 좀 찾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창당을 할 때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통합진보당에서 진보정의당으로 오지 않은 많은 기존 당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노동계 같은 경우에 밴드석 지지를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깨고 통합진보당에 남아있지도 않고 진보정의당으로 오지 않은 많은 노동세력이 이중계 사실이고 그들과의 어떤 결합을 염두에 두고 2단계 창당 목표를 정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현재 상태는 민주노총이 자기 조직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버거운 그런 것이 냉정한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보정의당이 2단계 창당을 하는데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개합할 수 있는 노동이든 혹은 노동 이외에 어떤 대중조직이든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솔직한 현실인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세력연합에 의한 이낙의 창당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고, 세력연합 방식이 아닌 스스로의 어떤 가치와 비전과 이념, 정책 이런 것들의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당의 목표와 진로를 세워나가는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아닌가 싶고요. 실은 작년 10월에 창당이라는 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이런 부분이 별 의미가 없고, 제대로 된 정당 만들기를 지금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정당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기존의 진보 정당이 가져왔던 많은 반성들 그리고 관습들과 과감하게 결별하는 그런 적인 변화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최근에 3인주의 이런 화두가 던져졌습니다. 사실은 지금 와서 3인주의 얘기하는 거 철진한 얘기하는 거죠. 이미 유럽에서 그 100여 년 전 이전에 실험이 됐던 거고, 그게 성장과 정체와 심지어는 퇴조를 그리고 있는 그런 3인주의를 지금 2010년대 대한민국의 3인주의 진보 정당의 새로운 노선으로 3인주의 하겠다 이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좀 처진한 얘기를 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우리한테 새로운 어떤 깃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그 공감대들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3인주의 사실은 우리가 다 3인주의 정책을 해왔지 않습니까? 진보 정당이 갖고 있는 정책의 90% 이상은 3인주의잖아요. 이거는 과거의 민주노동당도 그랬고, 현재 진보정의당도 그렇고, 현재 진보신당이나 심지어는 통합진보당의 정책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3인주의를 너무 이렇게 뜬금없이 우리가 왜 지금 3인주의를 얘기하냐, 나는 3인주의자가 아닌데 이럴 문제가 아니고, 실제 이 진보정당의 그 정책들이 대부분 3인주의 정책을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3인주의 깃발을 어느 날 든다 그래서 우리가 3인주의 정당이 되는 것도 아니고, 3인주의 전략이 우리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에 기초해서 대중들이 갑자기 벌떼같이 우리한테 모여들어서 뭔가 당의 대중적 기관이 일거에 생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3인주의를 표방하느냐 표방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포함해서 기존의 진보정당과는 다른, 질적으로 다른 그런 새로운 진보정당을 하겠다는 그런 결의와 그런 비전과 그런 계획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일단 그 첫 번째는 가치, 이념, 비전 이런 것들이 핵심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있어서 3인주의를 검토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유의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유의미하냐면, 지난번 저희가 2차 식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혁명 노선하고 이제 결별한 거예요. 혁명을 통해 사회를 바꾸겠다는, 그리고 심지어는 폭력을 수반한 그런 혁명을 통해서 사회를 바꾼다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분명하게 간절하고 결별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민주정치를 통해서 사회를 바꾸겠다. 민주주의에 기초해서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정치의 방법으로 사회를 바꾸겠다는 분명한 정치적 선언을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과거의 이른바 NLP와 같은 그런 80년대 병역 노선을 더 이상, 혹은 그 모델을 더 이상 우리의 정치적 신념이나 혹은 정치 노선으로 삼지 않는다는 그런 선언을 한다는 데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맥락에서 개국정당 노선도 분명하게 포기하는 것이죠. 저는 실제 그 민주노동당 시절의 민주노동당의 모델은 영국 노동당과 같은 노동조합, 조직된 노동조합이 중심이 돼서 당을 만들고, 그게 어쨌든 이른바 노동자 계급의 정당이 되는 이런 모델을 통해서 설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게 실패한 모델이 됐습니다. 그걸 또다시 답습하거나 거기에 대한 미련을 가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개국정당 노선으로부터도 분명한 결별과 간절을 선언한다는 데 있어서 사회민주주의라는 그런 이념과 그런 정책을 전면적으로 표방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국정당 노선을 포기한다는 것과 노동중심성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치로서의 노동중심성이 여전히 유의미한데, 이걸 세력 기반으로서 노동중심성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별로 답이 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하게는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측면이 있습니다. 노동중심성을 얘기하는데
주로 우리는 조직된 노동의 노동 육성에 관심이 있고 조직된 노동의 투쟁에 결합하지 전혀 조직되지 않은 이른바 그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그런 노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특히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청년층의 노동 현실을 보면 그런 노동들 대단히 많아요. 뿐만 아니라 화이트 컬러 직군에서도 IT 그 프로그램 개발하는 이런 개발 직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 대단히 노동 조건이 열악하고 인권 수준도 열악하고 근데 그런 데 대해서 별로 당이 그 조직적 결속 관심이 없어요. 물론 이제 쌍차 문제,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전국적인 이슈가 돼서 중요하죠. 근데 그 중요성만큼 조직되어 있지 않은, 흩어져 있는 이런 대한민국 사회의 노동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조직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내지는 그걸 못하면서, 평택과 울산의 철탑 밑에 가는 것은 노동능력성이라고 사고하는 것은 대단히 흡수하고 잘못됐다.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생각하고, 우리가 그 노동능력성은 어쨌든 현대사회, 그 자본주의 사회에 이 노동에 대한 착취와 다양한 형태의 억압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진보정당이 노동중립성을 중요한 가치로, 중심 가치로 표방한다는 것은 여전히 의미하고 중요하다. 하지만 과거처럼 이 이른바 계급 중심의 그런 계급 정당을 하겠다는 그런 헛된 목표로부터는 분명하게 결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김순전 후보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보여준 그 결과가 저는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두 사람 합쳐서 한 4만 표 받았습니다. 물론 그 4만 표 받은 분들의 그런 정치적 목표나 노선도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갈 길은 아니다. 그로부터 어떤 미련도 우리가 가질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대중정당을 하겠다고 표방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그냥 단지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고 행동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활동 방식, 이런 활동 방식 같은 것도 대단히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지역위원회 말씀드렸을 때, 기존의 진보정당들도 지역위원회 주된 사업, 모임과 당원 관리 사업입니다. 장 조직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선거 때, 당내 선거나 혹은 공직선거 때 조직하고 동원하는. 근데 저는 앞으로의 진보정당의 지역 모델은 일정한 사업 조직, 활동 조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 조직, 사업 조직이 되려면 활동가를 만들어야겠죠. 활동가가 없는데 어떻게 활동 조직, 사업 조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당원 교육과 당원 토론 이런 것을 대단히 많은 당의 역량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지금 그래도 못해왔고 비단 지금 진보정의당이 물적 기반이 약해서 그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진보정당들도 별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 조직의 활동 방식부터 중앙당의 활동 방식까지 철저하게 좀 활동 방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드리고 이번에 진보정의 연구소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진보정의당의 이후에 당의 진로와 방향에 대한 용역 보고서를 받았는데 제가 어제 좀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좀 참고해야 될 대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팀이 중심이 돼서 면접조사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냈는데 현재 우리 진보정의당에게는 뼈아프지만 참고할 만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 보고서 가운데서도 지적한 게 어쨌든 과거의 통합진보당은 물론이거니와 현재 진보정의당도 일정한 개파라고 할 수 있을지 내지 정파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세력들 간의 연합정당입니다. 이른바 참여계, 인천연합, 그리고 통합연대 그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열버졌죠. 통합진보당에. 그리고 그게 지겨워서 통합진보당을 나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 또한 그런 정파연합적 성격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운영체제를 보세요. 지금 공동대표제 하고 있죠. 그리고 최고위원회 있고 지역에서도 대부분 다 공동위원장 하고 있고 당직 공직선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종의 공동위원장이나 최고위원회 구성의 기준이 그런 정파안배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면 당의 발전이 없다.
이런 지적을 그 보고서에도 지적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정파연합정당, 안배정당 할 거냐. 그 정파연합정당, 안배정당이라는 것의 다른 말은 거기서 리더십이 생기지 않는 정당인 거죠. 결정을 정파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파의 결정이 사실 당의 공식 결정보다 훨씬 더 권위 있고 무게 있게 작동하는 이런 구조에서는 이게 정당의 리더십이라는 게 생길 수도 없고 힘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런 정당이 좋은 정당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내에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그런 그 정파연합적 성격을 완전히 해체하고 극복해야만 그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고 그 핵심은 저는 그 리더십의 권위를 세우는 거다. 리더십을 세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당이 의원 7명을 어쨌든 전면에 내세우고 당을 전개해가는 과정에 있는데 저는 그 의원 7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냥 여기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스스로 느끼고 당이 또 공식적으로 부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대국민 정치의 그 주 전선은 거기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저 스스로에게도 제가 질책하면서 책임을 묻는 얘기이기도 한 건데 지금 다 각자의 그냥 말하자면 자발성과 각자의 의정활동에 대한 동원 능력 이런 것이 그냥 맡겨져 있습니다. 당의 어떤 지침이나 방침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원내 전략 이런 게 없고 어제 뭐 그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만 어제 정도의 논의가 좀 충분치 않고 근데 어떤 정당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보수 정당도 그리고 민주당과 같은 정당도 의원단 운영이라는 게 철저하게 어떤 그 원칙과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그 원내대표든 뭐 원내 총무든 그런 그 지휘 체계를 갖고 당을 운영하지 저는 작은 당일수록 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의 활동의 자율성을 그리고 어쨌든 입법적 자율성을 갖고 있지만 그 자율성과 동시에 이게 어쨌든 하나의 당이라는 그리고 이 활동의 성과를 공동의 성과로 당에 축적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 몇 개월 짧은 과정이었지만 너무 이걸 방치해놨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의원들 사이 생각도 많이 달라요. 솔직한 고백을 제가 드립니다. 우리 당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당의 전략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진보정의당이 그나마 국민들 눈에 보이는 데가 거긴데 거기서부터 뭔가 통일성이 없거나 목표가 없거나 이렇게 보이는 순간에 이 당의 어떤 대정기관이라는 게 확장되지 않을 거다 이런 우려도 들고요. 그래서 의원단의 의정활동 내지는 원내 활동에 있어서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확신된 그런 노력과 그런 계획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번에 당사에서 당 현탄식과 집들이 하고 나서 제가 몇몇 분들하고 빅토리를 따라갔습니다. 평소에 좀 만나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어 했던 분들 그 중에 유통상인의 앞에라고 상인운동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우리 대표님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쪽이 이제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민주당하고 여러 가지 협약도 맺고 활동을 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상인운동이 처음 태동할 당시에 아무도 그걸 주목하지 않았어요. 대형마트 막 곳곳에 들어서고 그때는 뭐 SSM은 없을 텐데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가 또 상인들이 개발적으로 조직해서 이러저러 운동을 할 때 유일하게 주목했던 정당이 민주노동당이었어요. 진보 정당이었고 그래서 상인 조직이 조그맣게나마 태동하던 그 시점에 대부분의 활동을 민주노동당과 함께했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가 가오를 수도 없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작스레 단절이 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18대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더 기가 막혀요. 유통상인연합회 회장님이 인천에 사시거든요. 그리고 이른바 인천연합회라고 하는 분들하고 좀 가까워요. 과거에서 이제 지역에서 운동도 같이 했고, 그 이후로 유통상인연합회하고 첩보 사업을 하는 것이 당내에서 인천연합을 키워주는 일이다 라는 그런 정파적인 판단 하에 이른바 존경하는 이정희 대표께서 당시에 당대표를 하고, 그때 의석 세석인가 두 대석밖에 안 됐었으니까 그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그 전까지 어느 날 한순간에 다 끊어버리고. 근데 이 상임운동이라는 거는 제도적인 특무가 굉장히 절실한, 왜냐하면 힘은 작고 뭔가 이게 과제는 많은데 그걸 대표해줄 그런 정치적 스피커가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은 뭐 이게 뭔지 똥이 된장인지 모르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들이 자구책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쪽과 접촉면을 늘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분이 지난 대선 때 민주당과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인가 시민투표 공동대표인가를 했는데, 자기가 하면서 굉장히 자기감이 들었대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러고 있나. 오히려 오늘날 진보정당이 그런 어떤 상인운동과 같은 그런 운동,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기반과 자산이 될 수 있는 운동을 제대로 끌어안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낳고 있다. 굉장히 저로서는 뼈아프고 아쉬운 얘기들이었고, 먼저 지금이라도 다시 잘해봅시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상당 정도 이 진보정당에 대한 실망감이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데 굉장한 노력들이 들지 않겠나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게 시작했으면 가야 되는 거지 중간에 멈출 수 없고, 어쨌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악의 조건에서도 노력하는 일은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당의 혁신을 위해서 리더십의 역할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우리 당은 그 리더십이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리더십을 바로 세워서 그야말로 당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선출되면 그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당내 작은 권력이긴 하지만은 정파적인 이유로든 어떤 이유로든 흔들면 안 됩니다. 정치는 결과로 평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못하면, 당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더 이상 리더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 그런 민주적인 절차와 민주적인 제도가 우리 당내에 있습니다. 당의 공직당직 선거를 통해서. 그러나 제대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보기도 전에, 즉 권한을 주고 그 권한을 제대로 발휘해서 역할을 해보기도 전에 그걸 흔드는, 과거에 통합진보당 시절에 혹은 민주당 노동당 시절에 비일비재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당을 운영하면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리더 역할을 강조한다 그래서 어떤 전제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리더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보장되는 그런 이 다원주의적인 당의 기반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저는 누구누구의 당으로 불리는 게 그렇게 나쁜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리더를 세우면 누구누구의 당, 누구누구의 노선, 여러분 좋아하시는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은 한 사람이 20년 넘도록 당대표와 총리를 경유했던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리더십 세우는 문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당직 공직선거가 6월로 지금 잠정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 혁신해서 재창당하고 지도부 뽑자 이건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직 선거 해가지고 혁신하고 재창당할 지도부를 뽑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 리더가 없는 조건에서 혁신, 재창당 2단계 창당이 쉽지 않아요. 지금처럼 이른바 안배정당 구조를 가지고서는. 저는 오히려 당직선거 조기를 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 노선들을 갖다 내놓고 자기 계획들을 갖다 내놓고 정치적으로 경쟁해서 당원들로부터 선택받는 사람이 재창당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이게 너무 지금 역발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제 주장은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당의 혁신에 있어서 당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리더십이 리더십답게 서기 위해서는 그 리더십이 끊임없는 이 조직과 혹은 당과 당원들과의 긴장관계 속에 있어야죠. 근데 그런 긴장관계를 누가 만드냐? 그건 당원들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도 소환하시고 당대표도 소환하시고 그래서 당의 진로와 당의 운영에 대해서 혹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평가하고 책임을 묻고 토론하는 이런 소통 구조가 좀 보장이 돼야 되고 거기서 당원들의 주도성이 발휘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국회 안에만 앉아있습니다. 제가 한 7개월 앉아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데가 없어요. 그리고 밖의 세상에 대한 감을 잃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감은 언제 생기냐? 어디 집회 오라 그러면 또 어디 나오라 그러면 뭐 집회 가서 무슨 한마디라도 하려면 쭉 들여다보고 뭐 얘기도 좀 불러다가 저 보좌진들한테 시켜서 조사도 해보라 그러고 뭐가 문제인데 이래가지고 이제 가서 얘기하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냥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 안에 있으면은 또 국회 담장받고 국회 안은 전혀 다른 세상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 하나가 아주 자기관계적인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거기서 저 4년 아니 뭐 4년이 아니고 8년 12년씩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보수정당에. 당연히 이게 뭐 국민들의 일반 국민들의 삶과 그 사람들의 정치가 유리될 수밖에 없어요. 선거 때나 그냥 다 떠드는 거지. 국회의원가 지금 특권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물론 지금 뭐 사회적으로 비판받는 여러 특권들 내려놔야 되죠. 내려놔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저는 과연 진보정당은 그동안에 그런 특권 내려놓기로부터 얼마나 허심하고 자유로웠나 스스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7대 때 처음에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이 들어와가지고 저도 들은 얘기인데 엘리베이터 없애는 걸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거긴 감히 누구도 타지 못하고 의원들만 타고 내렸는데 그걸 문제제기해서 그거 바꾸는 굉장히 신선한 접근을 했었죠. 근데 18대 들어서서 이른바 지금 국회의원 그 연금 논란이 되고 있는 헌정의 연금 진보정당 의원들이 다 그 연금법 발의하는데 사인해줬잖아요. 이전 대표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욕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당이 지난번 저 예산 통과될 때 그 예산안에 반대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SNS상에서 진보정의당 의원들만 반대했다 이래서 칭찬을 받았는데 반대의 사유는 그게 아니었고 제주강정마을 예산 때문에 반대를 했죠. 물론 저는 그 사안에도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대 표결을 하자고 합의했던 이유는 제주강정마을 예산 때문이었어요. 그거는 뭐 그때는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 못 썼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국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권 문제에 대해서 다른 어떤 정당보다 진보정당의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스스로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야 차별성이 생긴다. 그게 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쇼라도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당의 상황이고 쇼도 제대로 못하는 게 그동안의 진보정당이 아니었나 이런 사실 반성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다음 주에 특정 업무 경비 이번에 이동욱이 때문에 논란이 됐던 그거 가지고 시민단체하고 토론회를 합니다. 자료를 받아봤더니 특정 업무 경비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지 아십니까? 국회입니다.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 거기 사무총장, 무슨 원내 행정실장, 국회 행정실장 이놈들 다 특정 업무 경비 있습니다. 근데 그 이동욱이 앉혀놓고서 특정 업무 경비 개판으로 썼다고 사실은 그거 다 조사해봐야 됩니다. 상임위원장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거든요. 특정 업무 경비를. 어디다 썼는지 다 조사를 해봐야 돼요. 제가 조사해보면은 뭐 이런 거하고 다르지도 않을 겁니다. 자기 통장이 넣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문제를 우리 스스로 저는 할 수 있어야 되고 진보정당답게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세비 30% 삭감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0%가 아니고 50% 삭감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세비 갖고 지금 먹고 사는 그런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대신에 의원의 공적 활동에 대해서 이른바 뭐 공제를 하거나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무슨 세비가 저 월급도 아니고 근데 지난 우리가 진보정치의 제도권에 들어와서 국회 의석을 갖기 시작한 순간부터 처음에 가졌던 초심처럼 지금도 진보정당이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스스로 좀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걸 가장 먼저 던지는 모습을 과감하게 보임으로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행태상에 뭔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고 이번에 국회 정치 쇄신 특위가
생기고 정치쇄신특위에 비례수달치 몫으로 진보정의당에서 한석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석이 들어가게 되면 물론 정치쇄신의 과제가 뭐 이런 그 국회 무슨 특권과 관련된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선거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선거제도 문제겠죠. 우리 당에서는 통렬한 과제가 있는데 거창한 거 얘기하기 이전에 지금 국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국회가 갖고 있는 사실 국회의원만이 아니에요. 국회 전체가 그렇습니다. 국회 예산은 아무도 감사를 안 해요. 국정감사 때 국회 운영위가 유일하게 게 국회 예산에 대한 감사인데 그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가 그런 엄격한 잣대를 주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 가만히 관찰해 보고 계세요. 1년 내내 공사가 되는 겁니다. 이 공사 끝나면 저 공사하고 저 공사 끝나면 또 다른 공사하고 그 얘기는 그런 공사를 통해서 크고 작은 리베이트나 크고 작은 비리들이 상시적으로 있는 곳이 국회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 다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드러내고 자정하는 데 있어서 진보정당이 누구보다 가장 먼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만은 어쨌든 그 의원단 내에서 당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그 사업 계획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6월이고 뭐 7월이고 이런 거 얽매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을 준비해 놨는데 올해 내가 안 되면 올해 연말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는 대중정당으로서 그리고 원내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으로서 아주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혁신과 최대한의 변화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곧 재창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내년 지방선거는 생존을 위해서 그 최다 출마를 해야 됩니다. 저는 뭐 공식적으로 아직 이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가장 출마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국회 보좌관들, 중앙당 당직자들, 출마할 수 있는 가장 훈련이 잘 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당의 최고위원들, 뭐 각종 위원장들. 저는 여기부터 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출마를 위해서는 직을 보장해주면 됩니다. 출마하고 돌아와라 다시. 중앙당 당직자들도 국회 보좌관들도 저는 제 보좌진 중에서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이 아니고 가급적 출마를 장려해서 한 사람이라도 출마시키려고 합니다. 설사 떨어져도 이 대중정당이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 정당이 선거 때 무기력하면 죽는 겁니다. 진보신당이 민주노동당 분당에서 나와가지고 민주노동당과의 경쟁에서 왜 졌습니까? 선거 때 나갈 사람이 없어서 진 거예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때는 그런 최저 출마를 목표로 다른 어떤 당원들이나 그 지역에서 지역 정치 어렵게 해오신 분들한테 요구할 게 아니고 먼저 중앙당부터 결의해가지고 중앙당 당직자, 국회 보좌관들부터 다 출마한다. 그리고 그 출마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직을 보장, 다시 돌아올 그 조건으로 떨어지면 직을 보장해주고 다 출마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가져야 비로소 돌파가 가능하고 그렇게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혁신의 주체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이 깃발만 있다고 내지는 어떤 그 로드맵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혁신의 주체가 있어야 되고 바닥에서부터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활동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당이 제일 없는 게 그겁니다. 통합진보당이 왜 되는 줄 아세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정당을 하면서도 선거하면 출마할 사람들이 있고 떨어지면 또 지역에 가서 바뀌면서 정치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정치적 경쟁에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인주의도 좋고 뭐 좋고 지금 바이블 만들고 로드맵 만드는 거 다 좋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혁신하려면 혁신의 주체를 만들어야 되고 혁신의 주체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서 그런 결의를 하고 출마하고 있다고 나오는 사람들 사이에 당의 혁신에 관한 노선이나 입장을 통일시켜서 그 힘으로 저는 혁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당원들께서도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 토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런 자리가,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다시 불러주시고